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부분은 맨 마지막 장이죠. 11장하고 12장을 같이 읽었는데, 11장하고 12장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 최종 정리본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쭉 이제 상품 소개나 이런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금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 쭉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넌 어떤 연금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이제 그렇게 펀드죠. 펀드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DF는 앞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애 주기에 맞춘 라이프 사이클의 펀드인데, 그래서 우리가 최종 내가 연금을 나는 언제부터 받기 시작할 거야 라고 선택했던 그 기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걸 정해놓고 펀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에 대한 그 보수가 좀 부과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중 부과가 되더라고요. TDF 펀드에도 보수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영 자금을 줘야 되고, 이게 이제 간접적인 펀드다 보니까, 그리고 피투자자, 그 상품을 투자하기 위한 거에 또 보수가 나가서 이중 부과가 되는 거라서, 이제 뭐 이렇게 TDF 상품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률보다 수수료가 좀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고, 사실 여기에 저자가 회사별로 상품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직접 보시고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자가 그렇게 분석한 게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요거는 제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수익률도 몇 프로 안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구성을 할 때, 주식형 펀드에서는 주식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로 나눠 있죠. 주력이랑 보조로. 그래서 주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비교 수익을 달성하는 거, 우리 패시브 전략에서 인덱스 펀드 이야기 했었는데,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장기 투자 목적을 많이 활용한다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보조 투자로는 이제 수익률 초과 달성하는 액티브 펀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력과 보조로 구분하는 게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력 상품은 주력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보조로 할 수 있는 펀드를 보는데, 주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패시브 펀드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액티브 펀드가 수수료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낮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는 이제 뭐 수수료 공제하고 뭐 공제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패시브 펀드가 안정적인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계산했었을 때 만약에 액티브 펀드가 좀 더 높다라고 계산이 되면은 여기서는 액티브 펀드를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보조 투자는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액티브 펀드인데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이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를 할 때도 하나만 투자하는 게 여러 군데 나눠가지고 투자라고 얘기해서 같은 나라여도 두세 군데 분산해서 투자하고, 여기는 이머징 마켓을 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런 위험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보조 투자는 이제 이런 것도 해야지 수익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돈이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투자 비중을 여기서는 7대 3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라면은 주력 상품 중심으로 해라. 대부분이 이제 보조 같이 이렇게 내가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손해를 많이 끼치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거의 주력 위주로 하다가 조금씩 내가 어느 정도 투자의 경험이 쌓이면은 보조를 조금씩 늘려가는 걸로 전략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채권형 펀드는 여기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투자 위험 크기가 이제 조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워낙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맞지 않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보게 되면은 지금의 높은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금리가 낮다라는 게 더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지금 약간 뭐 손해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 다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이 발간된 시기가 2020년이니까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투자 책들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를 꼭 비교하면서 읽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채권의 펀드를 20% 정도 비중을 낮게 뒀어요. 왜냐하면은 좀 젊을 때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는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좀 시드머니 목돈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책에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20%의 비중을 두지만은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엔 작게 넣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높게 자산을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인제 저자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 주식의 펀드는 예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70%, 이 미국과 아시아 이머징 마켓 주식형 펀드의 30% 요렇게 추천을 했었고 근데 인제 무경험자는 그냥 글로벌 주식에다가 100% 투자를 하고 투자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보조 투자 전략에다 한 50%로 해라. 뭐 이렇게 지금 책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계획하는 게 중요하고 요건 참고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인제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리스크 관리 부분이 나오는데 펀드에서의 가장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목적 자금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예요.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나중에 매년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이제 추가 연금 이제 개인적인 뭐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받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넣었는데 이 100만 원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가 인제 이가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제 생활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돈인데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최종 시점 있죠. '나는 60 세부터 연금을 받을 거야.'라고 계획하고 지금 연금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0 살에 타깃이에요. 60이 나한테는 타깃이면 이 60의 타깃을 10년 전에 그러니까 50이 됐을 때 지금 내가 계획했던 포트폴리오만큼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5년 전부터도 리스크 관리가 특히 인제 끝나는 5년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만약에 이게 계속 마이너스면은 거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 소위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쪼끔 더 이게 계속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내 돈을 더 넣어 가지고 수익률을 순환시킬 수 있는 시켜 가면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제 이게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는 가능한데 한 1-2년 남았을 때는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 5년 전부터 이 내가 마지막 종료 시점에서 역으로 추정해 가지고 지금의 내가 지금 넣고 있는 펀드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때는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넣어 놓고 나면은 그냥 '아이 그냥 알아서 되겠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정기 적금처럼 그냥 넣어 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사실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최종 목적지를 보고 역산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그때 인제 채권이랑 10년 전, 5년 전에는 채권이랑 주식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인제 마지막 뒤에는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되게 이렇게 뭔가 관심이 있으면 되게 잘할 거다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현명하지 못하는 판단이다. 스스로의 그 판단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는 개인 투자자는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는 얘기를 뒤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주식 시장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감정적으로 예를 들면 주식 장이 막 오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경기 변동이 막 되고 있어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경기는 가는데 우리의 감정은 후행이라는 거예요. 뒤에서야 인제 이게 늘 선택을 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은 선행이었어요. 자기네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했던 거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거기 타 가지고 돈을 벌지 않았다는 건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그런 것들을 스스로의 그 확신을 믿지 말고 그렇게 확신을 하려면은 본인이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 제대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이런 것들 내 감정이 늘 들쑥날쑥하는 거를 조절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적립식으로 매월 얼마씩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 이제 이런 인지적인 오류를 좀 완화시키려면은 그런 시장 전문가들 분석한 자료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런 뭐죠? 여러 가지 우리 뭐 예를 들어 3프로 TV나 이런 데 보면 전문가들에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100% 맞지는 않아요. 그 분들도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 전문가의 분석들을 좀 참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자금 같은 경우는 3년, 5년 단위로 꾸준하게 달성도를 점검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대응 전략을 그때그때 구축을 해야지 그냥 넣었으니까 이게 나는 다 했어라고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좀 참고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이 책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웠던 책이었고 사실 채권이나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는 사실 잘 그동안에 지식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번 이렇게 읽고 나면은 다음에 다른 책을 읽었을 때는 채권에 대한 얘기, 펀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사실 좀 들긴 했어요. 여기서 용어가 처음 어려워서 되게 헷갈리고 이게 다 비슷한 이름의 펀드인 것 같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펀드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이번 책을 통해서 좀 익히게 됐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노후에 우리가 좀 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책에서 좀 확실하게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국민연금 뭐 기본적인 게 들어가지만 내가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의 노후에는 얼마의 목적 자금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소 목적 자금을 300만 원으로 기준을 두고 이 300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건 지금도 저도 한 60%까지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둘이 합쳐 보니까 한 60에서 70%, 한 80%까지는 된 것 같은데 지금 남자친구의 개인연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한데 본인이 정확하게 지금 몰라가지고 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인연금이 지금 제가 한 10년 정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목적 자금 300만 원은 대략적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300만 원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초 자금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노후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보낼 수 있으려면 여기서 전 플러스 200만 원을 좀 더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저의 목적 자금은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또 해야 될까에 대한 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음 달 책을 잠깐 지금 연결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마 여기 엣지에 계신 분들은 오늘 책을 배송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8월 달에 이제 같이 할 공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금리에 대한 공부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지금 오늘도 그 뭐죠? 카카오뱅크에서 8%짜리 그 적금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 이벤트성이긴 한데 거기서 그 당첨된 사람들은 8%짜리 적금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26주짜리를. 근데 8%면은 진짜 제 20대 이후에 처음 봤던 숫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경제 공부에서 계속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좀 제대로 그 공부를 해보지 못해서 이번에는 좀 금리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이 책으로 좀 선정을 해봤어요. 지금 좀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저자분이 자산을 지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경제 공부의 시작은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 이 책은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휴가 기간일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휴가 기간이어서 제가 첫 주는 계속 뺐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총 6장까지 있어서 그리고 책이 그렇게 어렵게 안 읽히거든요. 저희랑 몇 번 책 읽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이 책 읽을 능력 정도 되면 이 책은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월 9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6번 해서 책 읽고 같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까지 다음 8월에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7월 달에 제가 정리하는 월급쟁이 연금투자 법칙은
초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중급자를 위한 책으로 제목을 좀 바꿔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